삼국지 연희, 지은이, 나관중, 번역, 정소문, 출판, 전통문화연구회. 그 91번째 이야기, 출사표. 노수의 제사 지내고 한장이 개선하고 중원을 정벌하러 무우가 표를 올리다. 제갈량은 군사를 철수하여 성도로 돌아가려 하였다. 맹획의 대소 동주와 추장 및 여러 불황민을 이끌고 벌려서서 절하며 전송했다. 전군이 노수에 다다랐을 때였다. 마침 9월로 한가을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모여들고 모진 바람이 휘몰아쳐 군사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돌아가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제갈량은 즉시 맹획에게 물었다. 맹획이 말했다. 이 강에는 원래부터 물귀신이 소동을 부리며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왕래하는 사람은 꼭 제사를 지내야 하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무슨 제물을 바쳐야 하오? 맹획이 말했다. 예전에는 귀신이 소동을 일으키며 해코지를 하면 온 나라에서 칠칠이 49하여 49덩이의 사람 머리와 검정소, 흰양을 바쳤사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풍랑도 가라앉고 겸하여 해마다 풍년도 들었나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나는 이제 평정을 끝냈어. 어찌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어. 그래서 직접 노숙하러 와서 살펴보았다. 과연 음산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강물이 사납게 솟구치고 거칠게 뒤엎여 사람이나 말이 모두 놀랐다. 제갈량은 매우 의심쩍었다. 즉시 이곳에 사는 사람을 찾아 물어보았다. 그 지방 사람이 말했다. 승상께서 지나가신 후 밤마다 강가에서 귀신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사옵니다. 땅거미가 질 때부터 먼동이 틀 때까지 곡소리는 계속되옵니다. 장현 속에는 음귀가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감히 강을 건너려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죄다. 지난번에 마대가 이끌고 왔던 1천여 명의 촉군이 모두 이 강물에서 죽었고 게다가 죽인 남쪽 사람들마저 모두 이곳에 버렸으니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은 귀신들이 그 원한을 풀지 못해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내 오늘 밤 직접 강가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 지방 사람이 말했다. 전처럼 49사람을 죽여 그 머리를 제물로 바치면 원귀는 자연히 사라질 것이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원래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 원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또 산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나에게 생각이 있다. 제갈량은 주방 책임자를 불러 소와 말을 잡고 밀가루 반죽 속에 소나 양의 고기를 넣어 사람 머리처럼 빚어 대신 쓰라고 했다. 그 이름이 만두였다. 그날 밤 노수 기슭에 향안을 설치하고 제물을 차린 다음 49개의 등잔을 벌려놓고 깃발을 흔들어 혼을 불렀으며 만두 등 제물을 땅에 버려놓았다. 삼경이 되자 제갈량은 금관을 쓰고 학창을 입고 직접 나와 제사를 지내며 동골에게 제문을 읽게 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대한권응 3년 가을 9월 초하루 무양우겸 익주목 승상 제갈량은 삼가 제의를 베풀어 왕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촉군 장교 및 죽은 남인들에게 바치며 의문들에게 말한다. 우리 대한 황제께서는 위험이 오패를 뛰어넘고 명철한 시기가 사망을 계승하셨다. 지난날 원방의 국경을 침범하면서부터 이역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 멋대로 채미를 뻗쳐 유사를 부리고 방자하게 낭심을 드러내며 어지럽게 날뛰므로 나는 왕명을 받들어 하왕의 죄를 묻고자 비유를 크게 일으켜 누이를 모두 쓸어버리려 했는데 웅대한 군사가 구름처럼 모여들자 미친 듯 날뛰던 도적들은 얼음 녹듯 사라지고 이제야 겨우 파죽의 소리가 들리니 바로 원숭이들이 본거지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진 꼴이다. 그러나 사졸들은 모두가 구주의 호거리고 관료와 장교는 모두가 사해의 영웅들로 무술을 익혀 전쟁에 따라 나섰고 밝은 것을 지향하여 주인을 섬기면서 함께 삼령을 내리고 함께 칠금을 정계하고 함께 나라를 받들기로 마음을 굳히고 함께 임금께 충성하려고 힘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찌 너희들이 적합한 대책을 못 세우고 우연히 간사한 계략에 빠질 줄을 생각이나 했겠느냐? 어떤 사람은 유시에 맞아 혼이 천대로 숨어들고 어떤 사람은 도검의 상해 넋이 유명으로 돌아갔으니 살아서는 용기가 있었고 죽어서는 명예를 남겼다.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개선하면서 부장의 수급을 바치니 너희들 영령이 아직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나의 깃발을 따르고 나의 부곡을 쫓아서 함께 상국으로 돌아가 각자 고향으로 찾아가 골육의 증상을 받고 가족들의 제사를 받으라. 타양의 귀신이 되거나 이역의 넋이 되어 할 일 없이 떠돌지 말라. 나는 천자께 아뢰어 너희들 각 가정에 모두 은택이 내려지도록
해마다 옷과 양식을 주고 달마다 농미를 주어 이에 대한 보답을 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 이곳의 토지신과 남쪽 사람의 망령들은 혈식이 늘 있고 의지할 때도 멀지 않다. 살아남은 자들이 이미 천자의 위엄을 따르기로 했으니 죽은 자들도 왕화로 돌아와 마땅히 안정을 찾을 생각을 하고 소리내어 울지 말라. 에오라즈 단성을 표하며 공경을 다해 제사를 베푸니 슬프다. 흠양하시라. 제문을 다 읽자 제갈량은 소리내어 크게 울었다. 어찌나 비통하고 애절하게 우는지 삼군이 모두 따라 눈물을 흘렸고 맹액 등의 무리도 모두 흐느껴 울었다. 얼핏 보니 음산한 구름과 안개 속에 수천 명의 홀령들이 모두 바람을 따라 흩어졌다. 제갈량은 재물을 모두 노수 속에 버리라고 했다. 다음 날이다. 제갈량은 대군을 이끌고 노수 남쪽 기슭으로 왔다. 구름과 안개는 거치고 바람도 한 점 없어 물결은 고요했다. 촉구는 아무 일 없이 모두 노수를 건넜다. 과연 채찍으로 금등을 쳐 소리를 내며 사람들은 객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네 이다. 영창에 도착하자 제갈량은 왕왕과 여계를 남겨 내 군을 지키게 하고 맹획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가게 했다. 부지런히 좋은 정사를 펴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인민들을 잘 다독이며 농사에 힘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맹획 등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돌아갔다. 제갈량도 대군을 이끌고 성도로 돌아왔다. 후주는 난가를 배열하여 성박 30리께로 나와 연에서 내려 기렵에 서서 제갈량을 기다렸다. 제갈량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길에 엎드리며 말했다. 신이 신속히 남방을 평정하지 못해 주상께 걱정을 끼쳐드렸사옵니다. 신의 죄가 크옵니다. 후주는 제갈량을 붙잡아 일으켰고 수레를 나란히 하여 성 안으로 들어왔다. 태평연회를 베풀고 전군에 무거운 상을 내렸다. 이로부터 공물을 바치려 조정으로 들어오는 먼 나라가 200여 곳이나 되었다. 제갈량은 후주의 비준을 받아 이번 정벌에서 전사한 군사의 가족들을 빠짐없이 돌보아 주었다. 인심은 기뻐했고 조야는 맑고 평온했다. 그건 그렇고 위주 조비의 재위 7년은 바로 촉한 건흥 4년이다. 조비는 앞서 업성을 함락할 당시 부인 견씨를 맞아들였는데 바로 원소의 둘째 아들 원희의 아내였다. 그녀는 그 후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름은 예고자는 원중이다. 조에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아버지 조비가 무척 사랑했다. 조비는 그 후 또 안평 광종 사람 곽영의 딸을 맞아 귀비로 삼았는데 견부인이 사랑을 잃자 곽귀비는 자신이 황후가 되기 위해 즉시 총애하는 신하 장도와 상의했다. 그때 조비는 앓고 있었다. 그러자 장도는 견왕후 궁중에서 파냈다며 오동나무 인형을 조비에게 바쳤다. 그곳에는 천자의 생년월일시가 쓰여 있었다. 죽으라고 저주를 한 물건이었다. 조비는 크게 노해 즉시 견부인에게 죽음을 내리고 곽귀비를 황후로 세웠다. 그러나 소생이 없었기 때문에 조예를 자기 아들처럼 키웠다. 조비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기는 했지만 사자로 세우지는 않았다. 조예는 15살이 되자 활솜씨와 말솜씨가 능숙해졌다. 그해 봄 2월이다. 조비는 조예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 산구렁을 지날 때였다.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뛰어나왔다. 조비는 단살에 어미 사슴을 쏘아 죽이고 돌아보니 새끼 사슴이 조예의 말 앞으로 달아났다. 조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얘야, 왜 쏘지 않느냐? 조예가 말 위에서 울면서 고했다. 폐하, 이미 어미를 죽였는데 어찌 차마 새끼까지 죽이옵니까? 조비는 이 말을 듣고 활을 땅에 던지며 말했다. 내 아들이 참으로 어질고 덕 있는 임금이 되겠구나. 이리하여 즉시 조예를 평원왕에 봉했다. 여름 5월 조비는 상안에 걸려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 않았다. 그래서 중군 대장군 조진, 진군 대장군 진군, 무군 대장군 사마의 세 사람을 침궁으로 불러들였다. 조비는 조예를 불러 앉히고 조진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 짐의 병이 침중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소. 이 아이의 나이가 어리니 경들 세 사람은 잘 도와주시오. 짐의 마음을 저버리지 마시오.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다. 폐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들의 소원은 폐하께서 천추만세토록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옵니다. 조비가 말했다. 금년에 허창성 문이 까닭 없이 무너져 내렸으니 상스럽지 못한 조짐이었소. 짐은 그래서 꼭 죽을 줄을 알고 있었소. 마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내시가 아래였다. 정동대장이군. 조유가 문안을 여쭙고자 입궁에 싸웁니다.
조비는 불러들여 말했다. 경들은 모두 국가의 주춧돌 같은 신하들이요. 만일 마음을 합쳐 짐의 아들을 도와준다면 짐은 죽어도 편안히 눈을 감겠소. 말을 마치자 눈물을 떨구며 죽었다. 그때 나이 40세로 재위 7년 만의 일이었다. 이리하여 조진, 진군, 조유, 사마해 등은 국상을 선포하는 한편 조예를 대위의 황제로 옹립했다. 조예는 아버지 조비의 시호를 문왕제라 하고 어머니 견씨의 시호를 문소왕후라고 했다. 종효를 봉하여 탭으로 삼고 조진을 대장군으로 삼고 조유를 대사마로 삼고 화엄을 태위로 삼고 왕랑을 사도로 삼고 진군을 사공으로 삼고 사마이를 표기장군으로 삼고 그 밖의 문무관료들도 각각 봉증한 다음 천하의 대사령을 내렸다. 이때 옹주와 양주는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사마이는 표를 올려 서량 등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예는 그 청을 받아들여 즉시 사마이에게 옹주와 양주 등의 군사를 제독하게 했다. 사마이는 명을 받고 떠나갔다. 염탐꾼은 일찌감치 서천으로 이러한 사실을 나는 듯 보고했다. 제갈량이 크게 놀라 말했다. 조비는 이미 죽고 적장자 조예가 즉위했으니 다른 것은 모두 염려될 것이 없으나 사마이는 지략이 깊은 사람으로 이제 옹주와 양주의 군사를 도독하게 되었으니 만약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초기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먼저 군사를 일으켜 치는 것이 낫겠다. 참군 마속이 말했다. 지금 승상께서는 남방을 평정하고 돌아오셔서 군마가 피로에 지쳐 있으니 가엾게 여기셔야 할 터인데 어찌 다시 원정을 떠나려 하시옵니까? 저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사마이가 조예의 손에 죽게 만들겠사옵니다. 승상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제갈량이 물었다. 어떤 계책인가? 마속이 말했다. 사마이가 비록 위국의 대신이라고는 하지만 조예는 평소부터 그를 의심하고 꺼려왔사옵니다. 사람을 낙양과 업성으로 은밀히 보내 그가 모반을 하려 한다는 유언을 퍼뜨리고 또 사마이가 천하에 포고하는 것처럼 방문을 여러 곳에 붙여 조예의 의심을 부추기면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옵니다. 제갈량은 그 말을 따랐다.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은밀하게 그 계획을 수행하게 했다. 한편 업성 성문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장의 방문이 나붙었다. 문지기가 뜯어다 조예에게 바쳤다. 내용은 이러했다. 표기대장군 옹주, 양주의 군사를 총독하는 사마이는 삼가 신이로서 천하에 널리 고한다. 옛날 태조무 황제께서는 기업을 창립하시자 본래는 진사왕 작권을 세워 사직의 주인으로 삼으려 하셨으나 불행하게도 간악한 무고가 갈마들어 아직까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계신다. 황선 조예는 본래 덕행이 없는데도 망령되이 지존의 자리에 올라 태조께서 남기신 뜻을 저버리려 하니 내 이제 하늘에 순응하고 인심에 따라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를 일으켜 만민의 소망을 풀어주려 한다. 이 방을 보는 즉시 각각 새 임금에게로 귀순해야 할 것이다. 만일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구족을 멸하겠다. 우선 이렇게 알리는 것이니 잘 알았을 것으로 여긴다. 조예는 읽고 나자 크게 의심이 들어 낯빛이 변했다. 급히 여러 신하에게 물었다. 태위 화엄이 아래였다. 사마이가 표를 올려 옹주와 양주를 지키겠다고 자청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옵니다. 전에 태조무 황제께서 일찍이 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마이는 매처럼 노려보고 이리처럼 돌아본다. 병권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오랜 뒤에는 반드시 국가에 큰 화가 될 것이다 하셨사옵니다. 오늘 모반하려는 정이 이미 싹 텄으니 속히 죽여야 하옵니다. 왕랑이 아래였다. 사마이는 육도 삼략에 매우 밝고 병기도 꿰뚫고 있으며 원래부터 큰 뜻을 품고 있사옵니다. 만약 일찌감치 제거하지 않으면 오랜 뒤에는 반드시 화가 될 것이옵니다. 조예는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라는 명령을 내려 직접 정벌을 떠나려고 했다. 그때 반열 안에서 대장군 조진이 급히 나와 아뢰었다. 아니 되옵니다. 문왕제께서 신등 몇 사람에게 폐하를 부탁하셨으니 그것은 사마중달에게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사옵니다. 이제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군사로 몰아친다면 바로 모반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옵니다. 촉이나 외첩자들이 반간계를 써서 우리 군신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을 때 저들이 허를 타고 공격하려는 것인지도 모르옵니다. 폐하께서는 통찰하시기 바라옵니다. 조예가 말했다. 사마이가 만일 정말로 모반하면 어떻게 하시겠소? 조진이 말했다. 폐하께서 의심이 가시면 고황제께서 거짓으로 운몽택으로 놀이를 떠나셨던 것처럼 안읍으로 행어하소서. 사마이가 반드시 맞으러 나올 것이옵니다. 그의 동정을 보아 즉시 수레 앞에서 잡으면 될 것이옵니다. 조예는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조진에게 감국을 명하고 직접 어림군 10만 명을 거느리고 곧장 안읍으로 갔다. 사마이는 그 까닭을 몰랐다.
천자에게 당당한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즉시 병마를 정돈하여 수만 명의 갑옷 입은 군사를 거느리고 영접을 나왔다. 근신이 아뢰었다. 사마이가 과연 10여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항하려 오고 있사옵니다. 참으로 모반할 마음이 있는 것 같사옵니다. 조예가 황급히 조유에게 명했다. 먼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맞도록 하시오. 사마이는 군사가 앞장서 오는 것을 보고 조예가 직접 온 줄 알고 길에 엎드려 맞았다. 조유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중달, 선제의 지중한 부탁을 받고서 어째서 배반을 하느냐? 사마이는 대경실색하여 온몸에 진땀을 흘렸다. 그리고 까닭을 물었다. 조유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사마이가 말했다. 이것은 오나 촉의 첩자가 부리는 반관계이옵니다. 우리 군신이 서로 해치게 만들어 놓고 저들이 허점을 이용해 쳐들어오려는 술책이옵니다. 제가 직접 천자를 뵙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그래서 즉시 군마를 물리고 조예의 술에 앞으로 가서 울면서 아뢰었다. 신은 선제의 지중하신 부탁을 받았는데 어찌 감히 다른 마음이 있겠사옵니까? 오나 촉의 관계가 분명하옵니다. 제발 신에게 얼마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촉을 무찌른 다음 오를 쳐서 선제와 폐하께 보답하고 신의 마음을 밝히게 해주소서. 조예는 의심스럽고 불안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화엄이 아뢰었다. 병권을 주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즉시 파직하여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 조예는 그 말에 따라 사마이의 관직을 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조유에게 옹주와 양주의 병마를 총독하라 명하고 조예는 낙양으로 돌아왔다. 한편 염탐꾼은 이 사실을 탐지하자 서천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위를 정벌하고 싶었으나 사마이가 옹주와 양주의 군마를 총통하고 있어서 참아왔다. 이제 계책에 빠져 파직을 당했으니 내가 다시 무엇을 더 걱정하겠느냐? 다음 날이다. 후주는 이른 아침 관료들을 크게 모았다. 제갈량은 반열에서 나가 출사표를 올렸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선제께서 창업을 반도 이루시기 전에 중도에 붕어하시고 이제 천하는 셋으로 나누어졌는데 익주는 피폐하니 이것은 진실로 국가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급한 때이옵니다. 그러나 시위하는 신하들이 안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충직한 군사들이 밖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선제의 특별한 대접을 추념해서 폐하께 보답하려 하기 때문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진실로 충직한 말을 받아들여 선제의 유덕을 빛내시고 지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셔야 하며 분별 없이 자신을 비하하고 부당한 비유를 끌어다 대며 충간의 길을 막아서는 아니되옵니다. 궁중과 부중이 모두 일체가 되어야 하니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잘못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만일 부정한 일을 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나 충직하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유사에게 회부하여 형벌과 상을 논하게 하여 폐하의 공평하고 명백한 다스림을 밝혀야 하고 사사로이 차별을 두어 안과 밖기법을 달리하게 해서는 아니옵니다. 시중과 실랑인 과규지, 비, 동윤 등은 모두 어질고 성실하여 의지와 생각이 충성스럽고 순수하옵니다. 이 때문에 선제께서 선발하여 폐하께 물려주셨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궁중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들에게 자문하신 연후에 시행하시면 폐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더욱 유익하게 하는 바가 반드시 있을 것이옵니다. 장군 상총은 성행이 착하고 공평하며 군사의 발가 지난날 시험 삼아 써보았더니 선제께서는 그를 유능하다 고 칭찬하셨사옵니다. 이 때문에 중의로 상총을 천거하여 도독으로 삼았으니 제가 생각하기에 영내의 일은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자문하시면 반드시 행진이 화목하고 우수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제자리를 얻게 될 것이옵니다. 현신을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전한이 융성했던 까닭이고 소인을 가까이하고 현신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후한이 패망한 연유이옵니다. 선제께서 생존에 계실 때 신과 이 일을 논하실 때마다 일찍이 환제와 영제에 대해 탄식하고 통한으로 여기지 않으신 적이 없사옵니다. 시중, 상서, 장사, 참군 이들은 모두 곱고 성실하여 충성과 절의를 다해 죽을 수 있는 신하들이오니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신임하시면 한나라 황실이 융성해지는 것을 날짜를 꼽으며 기다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신은 본래 포위로서 몸소 남양에서 농사를 지으면 안세에 구차하게나마 생명을 보존하려 하였을 뿐 제후들에게 알려져 등용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사옵니다. 선제께서는 신을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외람되이 직접 왕림하시어 3번씩이나 초려로 신을 찾아주시고 신에게 당시의 일을 자문하셨사옵니다. 이 때문에 감격하여 마침내 선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기로 허락하였사옵니다. 그 후 경복을 만나 패전의 와중에서 임무를 받고 위험한 동난 속에서 명령을 받던 지가 20해하고도 1년이 되었사옵니다. 선제께서는 신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에 앞서 신에게 대사를 맡기셨사옵니다. 신은 명령을 받은 일에 밤낮으로 걱정하고 탄식하며
부탁하신 일을 이루지 못하여 선제의 총명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사옵니다. 그래서 5월에 노수를 건너 불모의 땅으로 깊숙이 쳐들어갔었사옵니다. 이제 남방은 이미 평정했고 군사와 무기도 풍족하니 마땅히 삼군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중원을 평정해야 하겠사옵니다. 어떻게든 노둔한 재주를 다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한나라를 부흥시켜 옛 도읍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선제에게 보답하고 폐하께 충성하는 직분이옵니다. 손익을 고려하여 나아가 충원을 다하는 일이라면 박유주와 비해 동윤의 임무이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에게 역적을 토벌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맡기시어 성과가 없거든 신의 죄를 다스려 선제의 영령에 고하시고 만일 덕을 일으키는 말을 아뢰지 않거든 곽유주와 비해 동윤 등의 허물을 책하시어 그들의 태만함을 드러내시고 폐하께서도 또한 스스로 도모하시어 정도를 자문하시고 바르고 이치에 맞는 말을 받아들여 깊이 선제의 유조를 추념하소서. 신은 은혜를 받자와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제 멀리 떠나게 되어 표를 올리려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후주가 표를 보고 말했다. 상부께서 남정을 하시느라 먼 길에 고초를 겪으시고 이제 막 도성으로 돌아와서 편히 앉아 쉬시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북벌을 하려 하시니 신사가 수고롭지 않을까 두렵나이다. 제갈량이 말했다. 신은 선제의 지중하신 부탁을 받고 한때도 게을리 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 남쪽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나라 안에 걱정거리도 없어졌사옵니다. 이런 때에 즉시 역적을 토벌하여 중원을 회복하지 않고 다시 어느 날을 기다리겠사옵니까? 문득 반열 안에서 태사초주가 나와서 아뢰었다. 신이 밤에 천문을 보니 북쪽의 왕기가 한창 성하여 별빛이 배는 밝았사옵니다. 도모할 수 없사옵니다. 그리고 제갈량에게 말했다. 승상께서는 천문에 밝으시면서 무슨 까닭으로 강행하려 하시옵니까? 제갈량이 말했다. 천도는 수시로 바뀌는 것인데 어찌 그것에 구애받을 수 있소? 나는 지금 우선 군마를 한중에 둔치고 그들의 동정을 살펴본 다음 행동할 것이오. 초주는 강력히 간했으나 제갈량은 듣지 않았다. 이리하여 제갈량은 곽유지, 동윤, 비해 등을 남겨 시중으로 삼아 궁중의 일을 총섭하게 하였고 또 상총을 남겨 대장으로 삼아 어린 군마를 총독하게 했으며 진진을 시중으로 삼고 장환을 참군으로 삼고 장애를 장사로 삼아 승상부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그리고 두경을 간이대부로 삼고 두미와 양홍을 상서로 삼고 맹광과 내민을 제주로 삼고 윤묵과 이선을 박사로 삼고 각정과 비실을 비서랑으로 삼고 초주를 태사로 삼아 내외 문무관료 100여 명과 함께 촉에서 일을 처리하게 했다. 제갈량은 후주의 조칙을 받자 승상부로 돌아와 명령을 들으라고 모든 장수를 불렀다. 독전부의 진북장군 겸 승상삼아 양주자사 도정우 위원, 전군도독 겸 부풍태수의 장익, 아문장의 비장군 왕평, 후군 영병사의 안한장군 겸 건영태수 이회, 그 부장 겸 관운양의 정원장군 겸 한중태수 여예, 좌군 영병사의 평북장군 진창호 마대평, 그 부장의 비위장군 요화, 우군 영병사의 분위장군 박양정호 마충, 무용장군의 관내후 장이, 행위위 중군사의 거기장군 도양호 유염, 독좌부 겸 행중감군의 양무장군 등지, 중참군의 안원장군 마소, 전장군의 도정호 원침, 좌장군의 고양호 오일, 독전부 우장군의 현양호 고상, 독후부 후장군의 안락정호 오반, 영장사의 수군장군 양해, 행전감군의 정남장군 유파, 행전호군의 편장군 한성정호 허윤, 행좌호군의 독신 중랑장 정암, 행우호군의 편장군 유민, 행중정군의 토로장군 상관홍, 행중참군의 소무중랑장 호재, 행참군의 건의장군 여만, 행참군의 편장군 찬습, 행참군의 비장군 두회, 행참군의 무략중랑장 두기, 행참군의 수용도위 성발, 영종사중랑의 무략중랑장 번기, 전군서기의 번건, 승상영사의 동궐, 장전 좌호위사의 용양장군 관응, 장전 우호위사의 호익장군 장포. 이상의 관원은 모두 평북대도독 승상 무양우 겸 익주목 진해회사 제갈량을 따라가도록 배치되었다. 또한 제갈량은 이염 등에게 경문을 보내 서천 어귀를 단단히 지키며 동호를 막으라고 했다. 그리고 건흥 5년 봄 3월 병인일 군사를 출동시켜 위를 치기로 날짜를 잡았다. 문득 장하에서 한 노장이 큰 소리를 내며 나와서 말했다. 나는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은 연파만한 용기와 마원만한 기백은 있어. 이들 옛날 사람도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출정했는데 어째서 나를 쓰지 않사옵니까?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조은이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내가 남이를 평정하고 돌아와 보니 마맹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 나는 매우 애석히 여겼어. 한쪽 팔을 잃은 것 같았어. 이제 장군은 나이가 많으니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일세에 뛰어난 명성이 흔들리게 되어
촉의 사기가 꺾이게 될 것이오. 조은이 목청을 도도 말했다. 나는 선제를 따라 나선 이래 전장에 서면 물러서지 않았고 적을 만나면 앞장서 싸웠어. 대장부로서 싸움터에서 죽는 것은 바라는 일인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소이까. 전군 선봉으로 삼아주시기 바라옵니다. 제갈량은 제삼 강력히 말렸지만 듣지 않았다. 조은이 말했다. 만일 나를 선봉으로 삼아주지 않는다면 이대로 계단 돌에 머리를 박고 죽겠어. 제갈량이 말했다. 장군이 그렇게 선봉이 되고 싶으시다면 꼭 어느 한 사람과 함께 가야 할 것 같소이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부족하지만 노장군을 도와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 적을 무찌르게 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제갈량이 보니 바로 등지었다. 제갈량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정예병 5,000명과 부장 10명을 추려 조은과 등지를 딸려보냈다. 제갈량이 출사하는 날이 되자 후주는 백관을 이끌고 북문 박십리께로 나와 전송했다. 제갈량은 후주와 작별했다. 온 들판이 깃발로 뒤덮이고 여러 가지 창이 숲을 이루었다. 제갈량은 군사를 이끌고 구불구불 한중을 향해 출발했다. 한편 변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탐지하자 즉각 낙양에 보고했다. 이날 조회는 조회를 열었다. 근신이 아래였다. 변방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제갈량이 30여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한중으로 나와 둔치려고 조은과 등지를 정군 선봉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국경으로 밀려들고 있다 하옵니다. 조회는 크게 놀라 무신하에게 물었다. 누가 장수가 되어 촉군을 물리치겠소? 갑자기 한 사람이 대답하고 나와 말했다. 신의 아비가 한중에서 목숨을 잃었으나 이가 갈리는 한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이제 촉군이 국경을 침범했다니 원컨대 신이 부하 맹장들을 이끌고 가겠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관서에 군사를 빌려주소서. 앞으로 나가 촉을 무찌르겠사옵니다. 위로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아비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신은 만번 죽어도 원망치 않겠사옵니다. 여러 사람이 보니 바로 하후연의 아들 하우무였다. 그의 자는 자림인데 성미가 무척 급했고 또 무척 인색했다. 어릴 때부터 하우돈의 대를 이으라고 양자로 주었다. 그 후 하후연이 황충에게 목숨을 잃자 조조는 가엾게 여기고 하우무에게 딸 청하공주를 주어 부마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정의 존경을 받았다. 비록 병권은 쥐고 있었지만 싸움터에는 나가본 적이 없었다. 이때 하우무가 출정을 자청하자 조회는 즉시 하우무를 대도독으로 삼고 관서지방의 모든 군마를 이동 배치하여 적을 무찌르라고 명했다. 사마 왕랑이 아래였다. 아니 되옵니다. 하오부만은 전쟁 경험이 없는데 곧바로 큰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더구나 제갈량은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많은 데다 육도 삼략에 매우 정통하니 가벼이 대적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하우무가 말했다. 사도, 제갈량과 손잡고 내응이라도 하려는 게 아니오. 나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육도 삼략을 배우고 익혀 병법에 정통하오. 당신은 어째서 내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시오. 내가 만약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맹세코 돌아와 천자를 뵙지 않겠소. 왕랑 등은 모두 감히 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우무는 위주를 작별하고 밤을 도와 장안으로 갔다. 그리고 관서 제로의 병마 20여만 명을 출동시켜 제갈량과 싸우러 갔다. 바로 백모를 잡고 장사를 지휘하려 하며 뜻밖의 애송이에게 병권을 맡기네. 이다. 승부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다. 모시평야 무후가 북벌을 하면서 남쪽 걱정을 안 해도 되니 이것이 무후가 즐거운 것이고 무후가 밖에서 정벌을 하면서 끝내 조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것이 무후가 두려워하는 것이다. 어째서인가? 만일을 평정한 이후 걱정거리는 남쪽이 아니라 바로 후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사표를 보면 표를 올리려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 말하고 있다. 대저 위를 정벌하는 것은 위를 정벌하는 것뿐인데 무엇하러 눈물을 쏟겠는가? 바로 이때의 나라 형편은 실로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위급한 처지에 있었고 후주는 그야말로 취생몽사하는 형편에 빠져 있었다. 아비만큼 아들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딱 맞는 말임이 이미 증명되었지만 임금만한 신하가 없다고 스스로 취한 말이 끝내 참말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리하여 직접 많은 군사를 이끌고 떠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잠시도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간곡히 일깨우고 정중히 당부하기를 한 번은 엄한 아버지 같이 하고 한 번은 인자한 어머니 같이 한다. 아마 무가 이날 이 표를 올리며 눈물을 쏟은 것은 후주에게 매우 난처한 점이 있어서였을 것이고 한나라 역적과 양립할 수 없어서만은 아닐 것이다. 후세의 두 공부는 시를 지어 내오를 간배에 힘들여 싸우는 것 같네. 천원의 뿌리를 끊긴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겠는가 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것이 한바탕 눈물을 흘리게 한 이유일 것이다. 요즘 사람은 다만 이 표가 역적을 토벌하기 위한 의리 때문인 줄로만 알고 그가 임금을 생각하고 보위하려는 충성 때문인 줄은 모른다. 어찌 무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